같아 산산 기원전 331년 현재 이라크 지역인 가우가멜라, 알렉산더는 오만을 이끌고 5배에서 10배 많은 수십만의 페르시아군과 싸우는데 갑자기 미친 짓을 합니다. 군주 본인이 직접 최전방의 선두에서 페르시아 본진을 치고 들어가죠. 고작 2,000명의 중기병 헤타이로이만 이끌고, 그리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본대를 직접 휩쓸어버립니다. 당시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바꾸며 우리가 알렉산더 이름을 알게 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에는 수세에 몰린 전황을 소수의 특공대가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렉산더의 전투 대부분이 그런 느낌이었으며 BC 53년 현재 튀르키예 남동부 카르헤에서는 파르티아의 카타프락토이 기병 1000명이 3만의 로마군을 거의 전멸시킨 사례가 있죠. 로마 대군에게 수세에 몰리면 튀면서 등 뒤로 활을 쏘고 다시 부딪혔다가 도망가면서 또 활을 쏘고 이른바 파르티안 샷으로 농락한 결과였습니다. 마치 뮤탈 짤짤이 컨트롤처럼. 삼국지 정사에선 공손찬도 정예기병 100명으로 유후의 10만 군사를 와해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무리 심플함이 좋다지만 병력이 더 있는데도 항상 변태스럽게 소수 정예만 운용하는 케이스는 왜 그런 걸까요? 전쟁에서는 실패가 바로 죽음이고 실제로 알렉산더는 도끼에 찍히고 폐가 찔리는 등 치명적인 부상을 21번이나 당하는데도 말이죠. 직관적으로는 소수 부대가 전멸해도 피해가 적기에 조직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며 특수임무라는 로또를 긁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주 혹은 지휘관이 직접 소수 병력만으로 적 본진에 돌진하는 리스크를 쥐는 건 다른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만 납득이 갑니다.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은 김용소설에 나오는 전진교의 기술 천강북두진인데요. 7명의 사제가 마치 북두칠성의 형상으로 포진해 하나의 몸과 같이 움직이는 기술. 이 우스꽝스러운 국민체조의 효과는 대단해서 평소엔 상대도 안되는 세계관 최강 천하오절과도 팽팽하게 붙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죠. 말도 안되는 판타지 기술이지만 어쩌면 초인적인 힘이 필요한 미션은 구성원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핏이 가장 중요하며 맞지 않은 구성원은 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력의 마이너스. 반면 장군 본인과 닮은 구성원들이 심플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뭉칠 때 그 꼭두각시 군단의 파괴력은 극대화됩니다. 고대 명장들도 이런 점을 알았는지 매우 특징적인 자기만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알렉산더의 친위 기병대 헤타이로이는 왕의 친구들이란 뜻으로 당시 최고급 장비와 승마수를 가진 집단. 나중엔 아시아 출신도 추가되지만 처음엔 마케도니아 귀족에서만 뽑았습니다. 백마 장군 공손차는 백마의종이라는 백마궁수 수십 기를 끌고 다녔죠. 등자가 나타나기 이전 기마궁수를 하려면 마리에서 다리 힘만으로 균형을 잡은 채 손으로 화살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반인 반마의 경지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어야만 장착 가능한 전문 기술. 위나라가 촉을 멸망시킨 것도 결단력 있게 심플하게 구성한 특공대의 활약이 큽니다. 검각에서 종회와 강유간 공방전이 지리하자 등에는 검각을 우회하여 은평곡이라는 절벽을 넘는 미친 안을 내죠. 그것도 무려 290km의 거리. 칠순의 나이였지만 등에는 100대 명산쯤은 너무 시시해진 K 시니어 등산가였습니다. 병사 중에서도 네팔의 셰파급 등산가를 뽑습니다. 본인이 사회에서 클라이밍 좀 해봤다 거수.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져도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 거수. 종회와 총나라 정벌 관련해서 라이벌 관계에 있었음에도 등에는 스스로 병력을 축소하고 미션에 자신 없는 장군들은 본인 라이벌인 종회의 부대로 복귀시키는 미친 쿨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신들이 다 모여도 본체의 능력치가 어정쩡하면 말짱 꽝이죠. 이런 형태를 운용하는 장군 본인에게는 천재적인 판단과 용맹함이 기본 장착된 가운데 대군을 운용할 땐 그 색깔이 희석될까봐 소수의 특공대원들을 손발로 쓰면서 본인의 의지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천부적인 틈새 공략 패티시였습니다. 페르시아 대군 보병과 기병 사이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직접 뛰어들죠. 그런데 그 틈새가 페르시아 대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딱 하나의 약점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체가 미련 없이 뛰어들 때 그의 의지와 능력을 100% 계승한 분신들이 필사적으로 본체를 살리기 위해 인간 이상의 힘을 쓰는 과정이 승리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공대에게 공격을 부추기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가장 눈에 띄는 갑주를 쓴 채 헤타이로이 무리 중에서도 제일 앞서서 공격을 했는데, 심지어 적군의 성을 먼저 혼자 오른 이후 순간적으로 사다리가 끊겨서 본인 혼자 성 위에서 수백 명의 적군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등에는 사람이 절대 못 다니는 절벽이 나오자 직접 모포로 몸을 싸서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초인적인 정신력을 보입니다. 장군이 그런 요란을 떠니 병사들은 나무라도 잡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절벽을 넘은 위나라 특공대는 거짓골에 그 숫자도 매우 적었지만 총나라는 전혀 예상 못한 3cm 럴커 드랍 일격을 받은 대충격 때문인지 이내 쥐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지난 편에 대해서 심플 스피드형 장군의 비극적인 최후는 숨기고 성과만 언급한 거 아니냐는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손찬의 마지막도 비극적이고 하우연 또한 한중에서 직접 녹각을 수리하다가 허무하게 썰려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하우연 사후에 바로 곽해가 장합을 도독으로 추대해 피해를 최소화하죠. 유비도 찐보스인 장합을 못 죽였다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합이 뿅 하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사실 하우연의 커리어 대부분에는 장합이 계속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우연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하우연이 공격할 때 장합은 본진을 지키고 그 반대로도 임무를 수행하는 등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였기에 자연스럽게 하우연의 공백을 지울 수 있었죠. 그러고 보면 위나라는 조금만 털릴 것 같으면 안 보였던 다른 부장급 장수가 나타나서 모든 똥을 치우고 전황을 극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조조 본인부터 딜러와 탱커를 페어링해서 출진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홍은 관도대전 때 본진을 잘 지킨 덕분에 조조군이 오소를 공격할 시간을 벌어서 승리에 공헌한 장수였죠. 이런 조홍이 218년 하변 전투에서 사령관으로 출진하자 조조는 조홍에게 조휴를 붙이면서 조휴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를 참군으로 보냈지만 사실은 네가 장수이다. 조홍에게 공격 성향의 조휴를 페어링한 운영은 적중했고, 조휴는 오란을 격퇴하고 장비 마초를 물리게 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합니다. 한편 233년 오나라와의 석정전투, 이번엔 대사마 조휴가 총사령관이었는데 주방의 계책에 빠져 오나라군에 의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의 부장격으로 출진한 청주자사 왕릉이 극적으로 포위를 뚫고 조휴를 구출하고 또 다른 부장인 예주자사 가규가 오군의 추격을 막습니다. 군부 장성이 딜러를 하고 지자체장이 탱킹을 하는 이런 구도는 위나라 전사에 좀 익숙하게 나타나죠. 이렇듯이 타겟을 집요하게 쫓는 공격수 뒤에는 우직하게 몸빵으로 적들의 손발을 묶거나 비상시 상대편의 역습을 막을 수 있는 탱커가 서포트할 때 공격수는 더욱 예리하고 창의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역사적 영웅들 뒤에도 엄청난 탱커가 숨어 있는데요. 가우 가멜라 전투에서도 알렉산더가 무쌍난무 시정 가능했던 건 좌익에 배치된 백전노장 파르메니온이 역곡을 펼치던 페르시아 대군을 온몸으로 커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알렉산더의 영웅적인 공격조차도 위험한 외통수가 되어 알렉산더가 포위되는 순간 허무하게 죽었을 수도 있었죠. 이에 비해 제갈량 필생의 아쉬움은 본인과 페어링할 장수를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갈량 본인이 너무 잘나서 성에 차는 사람이 없어서였는지 마속과 이엄에게 빡센 뒤통수를 맞아서인지 마지막까지 탱커와 딜러의 이도류를 혼자 맡으며 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도류는 이도류의 황제 오타니도 어려워할 미션입니다.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오이나 위연 같은 장수를 딜러 역할로 하여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생각해보면 운명적으로 서로에겐 최악의 궁합이었지만 촉멸망전 한정으로 종해가 강유의 본대를 안정적으로 막고 있었기에 등에는 등산 특공대를 조직하여 들어가는 똘끼 있는 시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냥 병력이 위나라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닌가? 그러기엔 위나라도 넓은 국경을 커버하느라 순간적으로 불리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228년 진창성 전투에서 위나라 학소는 오직 1000명의 군사로 수만 병력의 제갈량을 막아내죠. 총나라가 멸망하는 263년 강유관의 마막이 항복할 때 공로상을 받은 위나라 분대가 고작 30명이라는 점도 사실 모든 게 한 끗 차이였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과 지원, 딜러와 탱커, 혹은 구두닦기 사업으로 치면 이를 따내오며 저변을 확장하는 찍새와 자리에서 묵묵히 본업에 충실한 딱새의 역할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에도 매우 유효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존 캐시카우가 안정적이어야 신사업도 흔들리지 않고 키울 수 있죠. 한 사업부 내에서는 지원부서가 안정적일수록 제품부서가 혁신을 내기 수월합니다. 또한 한 조직이 너무 무거워질 경우에는 마치 알렉산더의 헤타이로이처럼 10명 내외로 구성된 어자일 조직으로 훨씬 추진력 있고 창의력 있게 난제를 푸는 사례를 최근 10년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자일 조직 문화를 엄청나게 홍보한 스포티파이도 조직이 커지기 시작한 후에는 그들만의 스쿼드 체제를 전사적으로 미적용했다고 하는데, 결국 자율성 넘치는 특공대는 단기 성과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체제와 조화를 이뤄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비단 비즈니스 사례뿐만 그런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 역할 비중은 다르겠지만 제일 작은 경제 공동체인 가족 혹은 부부 사이 또한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한 개인의 인생 안에서도 생계를 위해 직장에서 8시간 근무한 이후 비록 짧은 시간이고 달성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인생의 저변을 확장시키며 또 다른 꿈을 찾을 수 있는 내안의 특공대를 조직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과감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척점의 개념을 두 가지 자아 혹은 조직으로 나누어 찍새와 딱새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조직은 물론 인생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닐까 돌아보게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